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 선수들이 일정을 마지막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준결승전이 연달아 열리는데요. 먼저 새벽 2시 30분에 우루과이 대 이스라엘의 경기가 있고 오전 6시에 이탈리아와 한국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아시다시피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대결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남겼던 바 있는데 의미 있는 그 20세 이하 월드컵 준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이 경기 이탈리아의 전력은 어떻고 또 우리가 사상 두 번째 2연속 결승 진출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 정밀 분석하는 시간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다 진짜 인연이 좀 제법 있네요.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추억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우루과이는 최근에 계속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과거에 한국이 그 월드컵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수문장 역할을 했던 팀이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요. 예선전도 같이 치렀었고 여러 가지 네. 인연들이 있었고 특히 이번 대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유럽 예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이 대회가 열릴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4강전인데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자국 개최해서 본선에 나와서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광탈해가지고 슬플까요? 그래도 본선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올해 월드컵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도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은 이 경기를 우리가 질 경우에는 6월 12일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이제 3위 결정전을 치르게 되고 이기면 새벽 6시에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워낙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성과이기도 하고 또 4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0세 이하 월드컵도 지난 그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 개최가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20세 이하 선수들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같이 이제 응원하는 목소리를 보내겠다라는 건데요. 네, 경기 시간도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부담 없이 좀 일찍 자시면 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셔서 응원할 수 있고요. 일단 이번 대회 말씀드린 대로 2회 연속 우리가 결승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예요. 2019년 바로 직전 대회인 폴란드 대회에서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도 수상했고 아쉽게 이제 준우승에 그쳤었는데 사실 이 연령별 대회로 보자면은 여자 17세 이하 대표팀이 우승을 했던 유일한 우승 기록이 있긴 합니다. 예, 2010년에 숙적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여자 축구에서는 굉장히 강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전 결승전이라고 해도 일본은 여자 월드컵도 우승했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냈던 것인데요. 일단 준결승에 오르기까지 양 팀의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패고 이탈리아는 패배가 있어요. 예, 이탈리아는 바로 한국의 8강전 상대였던 나이지리아한테 0대2로 패했었죠. 예, 그런 점들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양 팀의 기록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3승 2무고 8득점 5실점 적절한 균형들이 나왔는데 이탈리아는 확실히 한 경기 패배가 있긴 해도 공격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무려 11골을 넣으면서 좋은 공격력을 과시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격진에서의 득점보다는 미드필더진에서의 골이 많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그리고 한국도 세트피스 골이 4골이잖아요. 예. 이탈리아도 세트피스 골이 4골입니다. 양팀 모두 좀 비슷한 또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과 이탈리아의 각급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까지 포함한 전적을 살펴보면 우선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 많이들 기억하시는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2대1로 이겼던 기록이 있고 그 전에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 때도 만났었는데 예? 이때도 접전이었어요. 예, 이때 그 최순호 선수가 이제 멋진 골을 넣기도 했고 또 이제 허성무 선수도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2대3으로 패했었는데요. 물론 경기 내용 자체는 이탈리아가 압도를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2골 넣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거든요. 예. 한동안 58년에 이제 월드컵에 나가고 나서 한동안 이제 월드컵과 인연이 없었다가 오랜만에 월드컵에 나가서 그래도 이탈리아 상대로 2골이나 넣으면서 심지어 이때 이탈리아는 물론 지금도 전통의 강호긴 하지만 이때 정말 강했던 시기거든요. 전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었잖아요. 1982년 대회. 예. 그리고 또 이제 1990 대회 때도 이탈리아가 준결승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강호였다 보니까 2대3 패배는 정말 잘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선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북한이긴 하지만 1960년 잉글랜드 대회에서 이탈리아가 북한에게 탈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코리아에 대한 악몽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사실은 좀 만난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우리가 1대2로 졌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0대3 완패를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20세 이하 대표팀 현 연령대 대회에서는 우리가 이전 전승입니다.
예, 뭐 1981년에 이때도 이제 최순호 선수가 예. 2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000년 대회 때는 이천수 선수가 골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예. 근데 그 1996년 올림픽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가 제가 딱 신체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체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정말 추억의 경기들인데 호주 대회에서 이긴 적이 있다. 뭐 아주 오래전이지만요. 예. 어찌됐거나 우리가 꼭 이탈리아를 상대로 완전히 밀리는 기록들은 아니고 뭐 17세 이하 대표팀 같은 경우도 이제 U16 선수권, 그러니까 17세 월드컵이 생기기 전인 1987년 때 0대1을 졌었고 2009년에 또 이제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예. 이제 김진수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1대1로 졌던 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등장했던 시기였죠. 예, 여러모로 우리 나름 이탈리아 축구와는 인연들이 많은데요. 이번 경기가 그래도 이제 2002년 대회 이후에는 좀 굉장히 주목받는 대결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 어떤 전술을 쓰는지 좀 살펴봤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던 16강 잉글랜드전 그리고 8강 콜롬비아전에 나란히 4-3-1-2를 썼네요. 다이아몬드 사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아가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포메이션이긴 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트레카르티스타 공격형 미드필더를 지칭하죠. 예, 그 포지션을 굉장히 중시 여기기도 하고 또 이제 미드필더 중원을 상당히 강하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짤라가 그래서 또 많이 유행을 하게 된 게 이탈리아였잖아요. 그게 예. 좌우에서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을 메짤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프윙이라고 해가지고 중앙과 측면까지 커버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좌우 윙 풀백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탈리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탈리아 대표팀은 중앙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공격형 미드필더인 발단지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카사데이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라티 이렇게 세 명은 거의 고정이라고 봐도 돼요. 이 세 명은 무조건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이 셋이 이 팀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세 명이기도 합니다. 예, 그 미드필드가 강하다는 것은 경기를 주도하고 장악하고 또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면서도 수비적으로도 견고하다고 예상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만난 팀들 중에는 가장 좀 네. 탄탄하지 않을까. 그리고 골키퍼와 포백도 원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전에 구아리노 선수의 파트너로 폰테나로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길라르디가 징계로 결장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던 거였고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포백과 골키퍼도 매 경기 같은 선수들로 나오면서 조직력을 극대화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요 선수는 이 선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체사레 카사데이 현재 득점 선두이자 골든볼 유력 후보입니다. 카사데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여름에 그 첼시가 영입을 해서 조금 화제가 됐던 선수였죠. 그 인테르에서 최고 유망주로 불리던 선수였는데 첼시가 유망주한테 그래도 아직 프로 데뷔하지도 않은 선수한테 1,500만 유로라는 나름 거액을 주고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레딩으로 후반기 때 임대를 보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도 185로 뭐 미드필더로는 큰 키에 해당을 하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미드필더 중앙은 전부 다 설 수 있는 선수고 뭐 현재 추정되는 몸값도 1,200만 유로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을 고려를 하면요. 예, 그 대회가 끝나면 아마 더 높은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2019-20 시즌에 이제 인테르가 17세 이하 대회 그 리그에서 우승을 했을 때도 핵심 선수로 활약하면서 15경기에서 10골을 넣는 괴력을 과시했고요. 예. 미드필더입니다. 예. 참고로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어 전체가 다 미드필더로만 뛰었어요. 예. 공격수를 뛴 게 아님에도 15경기 0골을 넣었고요. 또 지난 시즌 프리마베라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30경기 출전해가지고 14골 4도움을 올렸습니다. 예, 골 넣는 미드필더 약간 이제 첼시가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램파드급의 좀 득점력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네요. 약간 좀 신체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그가 헤딩에 특히 강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첼시 선배 중에서는 약간 조금 발락이 떠오르고 이탈리아 선수다 보니까 예. 밀린코비치 사비치랑도 많이 비교가 되긴 해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예, 거의 뭐 전천후 미드필더, 육각형 미드필더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레딩에서는 어땠나요? 레딩에서는 가자마자 선발 출전한 다음에 3경기 벤치에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2경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발 출전을 했을 정도로 중용됐습니다. 물론 레딩이 성적이 좋지 못해서 결국 강등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카사데이 자체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는 일단 뭐 슈팅 블록의 차단에 조금 강점이 있고 또 이제 공중볼이 특히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파울도 상당히 잘 얻어내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드리블 능력도 있고 태클 능력도 있고 또
이제 볼을 뿌려주는 능력 이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탱하고 내주고 이런 것들에 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체 조건을 잘 활용하는 선수예요. 아직 어린 선수임에도 신체적인 부분은 프로로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비록 레딩에서의 득점은 한 골에 불과하지만 이건 팀의 약간 수준이나 팀의 전술 성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탈리아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득점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연령대별 대표팀을 전부 다 거친 엘리트라고 할 수 있고 사실 21세 이하 대표팀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월드컵 때문에 내려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상이 미쳤습니다. 예. 6골 2도움으로 득점도 팀 내 1위고요. 도움 공동 1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시도도 20회로 최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활동량도 72.72km로 최다고요. 그리고 스프린트도 362회로 최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압박도 154회로 최다입니다. 대단해요. 사실 저는 일부 장면들을 봤을 때는 거의 공격수가 아니야 싶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면서 또 후방에서 또 이제 영향을 해주고 또 이제 게다가 이 체구에 비해서 빠르게 뛰니까. 네, 실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투톱 자원들이 다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톱들이 기술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두 선수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열어주면은 카사데이가 걸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공격 시에는 타겟형 공격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와 더불어서 이 선수가 이제 빅이라면 스몰에 해당하는 발단치. 이 선수가 약간 창의적인 선수잖아요. 예, 그 발단치 같은 경우는 드리블에도 능하고 또 이제 패스 센스도 상당히 좋은. 속칭 말해서 이탈리아에서 판타지스타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이 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왼발잡이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세컨톱까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도 몸값이 1000만 유로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엠폴리에서 계속 뛰고 있는 선수인 건데요. 예, 170cm의 키를 생각했을 때 약간 이제 이탈리아의 메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선수 경력의 대부분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90경기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가지고 37골, 16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2020-21 시즌 프리마베라 우승을 했을 때의 핵심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그 시즌에 29경기 14골 11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가시했고요. 이 선수는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탈리아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세리에 A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입니다. 예, 2022-2023 시즌 이제 엠폴리의 주전 선수로서 리그 26경기를 뛰었고 4골까지 기록을 했어요. 네. 중앙에 이제 뭐 출전 기록을 보시면요. 일단 16라운드부터 35라운드까지 20경기 연속 출전했고요. 이 중에 18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어요. 2경기만 교체 출전한 거였고요. 마지막 3경기는 월드컵 참가 때문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참가를 했으면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활약상에 힘입어가지고 이번에 그 세리에아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거였죠. 물론 뭐 파지올리가 타게 됐었지만은 사실 이거 파지올리가 탄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거든요. 스칼빈이나 발단치나 둘 중에 한 명이 탔어야 됐다는 주장들이 조금 더 팽배하긴 해요. 왜냐면은 파지올리는 확고한 주전이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스칼비니하고 발단치는 주전이었으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이 뽑혔어야 됐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는 중거리 슈팅에 강점이 있고 또 이제 드리블 능력이 매우 좋고 숏패스를 즐겨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울도 상당히 잘 얻어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카사데이하고 발단치가 서로 다른 특성을 통해서 상대를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발단치 같은 경우도 뭐 21세 이하 대표팀에 이미 승선한 선수예요. 근데 이번 월드컵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리고 있고 또 이제 크로스를 24회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를 받는 횟수도 261회로 가장 많고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작아서 몸싸움에서는 밀리지만은 워낙 그 빈 공간을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 받아내고 상대 수비와 상대 미드필더 사이에서 볼을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네, 뭐 조별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뭐 유럽 챔피언인 잉글랜드전도 멋진 골을 넣었고 또 콜롬비아전에는 1골 2도움에 거의 원맨쇼를 펼쳤기 때문에 이 선수 점점 폼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매 경기 마법과도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김민재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나폴리의 지세페 암브로시노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전 앞두고 이탈리아 언론들하고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 한국 선수들 수비수가 김민재 같으면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암브로시노한테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한국 선수들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다. 준결승까지 올라왔다면 그 팀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한다라고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긴 했었는데요.
먼저 뭐 프로치다에서 일단 시작을 했어가지고 나폴리 유스에 어린 나이에 이미 왔었어요. 그래서 나폴리에서 쭉 있다가 이제 코모로 임대를 갔다가 치타델라로 임대를 간 케이스인 건데요. 예, 뭐 경기를 뛰기 위해 임대를 간 스트라이커죠. 공격형 미드필더도 설 수는 있긴 해요. 물론 한 경기밖에 나오진 않았지만요. 근데 뭐 공격수로 57경기 출전해가지고 19골 13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데 특히 2021-22 시즌 프리마베라에서 3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무려 19골 5도움을 올리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나폴리가 얘 그러면은 임대 보내서 프로 경험을 쌓게 해보자 해가지고 코모로 임대를 보냈는데 코모에서 전반기에 4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어요.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다시 임대 복귀시켜가지고 치타델라로 임대를 보내서 거기선 그래도 15경기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1골 2도움으로 기대치만큼은 보여주지 못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도 현재 뭐 19세 이하랑 20세 이하에서 뛰고 있는 건데 뭐 이번 대회에서도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그래도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카사데이가 올라올 때 연계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방에서의 그 타워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약간 좀 여러모로 나폴리 선수다 보니까 인시니아 비교가 많이 되는 선수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수는 센터백인 가브리엘레 구아리노인 건데요. 이 선수는 그 센터백 치곤 178로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볼 다루는 기술이라던가 패스 같은 것들에 굉장히 능한 선수인데요. 바리우스 출신은 엠폴리에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쭉 뛰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 발단지도 엠폴리잖아요. 엠폴리가 최근에 유스를 좀 잘 배출하고 있는 케이스인 건데 구아리노도 거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발단치보다는 조금 성장 속도는 늦어서 아직 프리마베라에서 뛰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16경기 출전해가지고 2골을 기록하면서 1군 승격 가능성을 조금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용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패스에 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패스 횟수가 244회로 가장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 선수들 중에서. 우리도 이제 178cm의 최석현 선수가 수비수로 뛰고 있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영준 선수가 또 이 선수 쪽으로 공중볼을 경합해서 그 높이를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원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가장 기대를 받던 3인조 중에 한 명이었어요. 파푼디라고 만 17세로 팀 내에서 가장 어린 선수인데 벌써 우디네세에서 세리에아 데뷔까지 했고 심지어 이탈리아 성인 대표팀 데뷔까지 한 선수거든요. 예. 약간 조금 뭐랄까 이 선수가 뭐 그 지오빈코라던가 약간 그 계보도 있잖아요. 예. 그 계보도를 잇는 선수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66cm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디네세 유스로 이제 우디네세에서 쭉 뛰고 있는 선수인 건데요. 그러면서 세리에아에서 이미 8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거죠. 공격형 미드필더로 28경기 출전해가지고 여태까지 7골 1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그가 유스 레벨에서긴 하지만요. 근데 이 선수가 이미 그 알바니아하고의 평가전에서 물론 1분 출전한 거긴 하지만은 대표팀에 승선해가지고 교체 출전해가지고 그러면서 만 16세 8개월 2일에 예. 성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게 이탈리아 대표팀 100년사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 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원래는 당연히 선발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브라질하고의 경기에서는 도움도 기록을 하긴 했었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조금 기대치만큼 미치진 못했던 데다가 나이지리아전에 이 선수가 작잖아요. 네. 나이지리아 선수들의 몸싸움에 밀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데다가 도미니카하고의 경기에서도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벤치로 밀려난 케이스거든요. 예. 하지만은 이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는 선수다 보니까 다행히 잉글랜드 콜롬비아전 그래도 이탈리아가 이기고 있었던 거니까 안 썼던 거지만 한국하고의 경기에서 만약에 이탈리아가 한국한테 먼저 실점하면서 밀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슈퍼초코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탈리아에서 그래도 가장 창의적인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발단치와 함께 불리는 선수다 보니까 그럴 교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선수는 프란체스코 피오 에스포시토. 이 선수를 소개하는 이유가 원래 이 선수가 주전이 아니었는데 예. 파푼치를 밀어내고 이제 주전으로 올라선 케이스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는 일단 가족이 축구 가문이에요. 일단 부친이 나폴리 유스 출신이었는데 이제 나폴리에서 데뷔는 못하고 첼라노에서 선수 경력을 보낸 수비수인 아고스티노 에스포시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첫째 형은
살바토레 에스포시토로 원래 인테르 유스였고 인텔에서 계속 있다가 근데 1군 데뷔는 못하고 현재는 스팔 소속이거든요. 예. 그런데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전반기에는 스팔에서 2골 2도움을 올렸고 후반기 때 이제 세리에 A 구단인 스팔은 현재 그 세리에 B니까요. 세리에 A 구단인 스페치아로 임대를 가가지고 골을 넣었고 결국 스페치아가 완전 영입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 형인 그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시토 이 선수가 정말 이탈리아에서 차세대 공격수로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예요. 인테르 유스였고요. 마찬가지로. 예. 그 인테르에서 뭐 17세 이하라던가 이런 데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기대만큼은 성장하지 못하면서 현재 바리에 임대를 가가지고 4골 2도움을 올리면서 바리가 현재 그 세리에 A 승격을 놓고 플레이오프 현재 결승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셋째가 바로 이제 프란체스코 피오 에스포시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인테르 19세 이하 팀의 주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89의 장신이고 또 역시 말씀드린 최전방 공격수로만 뛰어왔던 선수예요. 예, 지난 시즌에 이제 프리마베라에서 뛰면서 30경기에서 15골 3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연령대별 대표팀을 단계별로 다 거쳤고요. 그리고 원래는 확고한 주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브라질전에는 선발 출전했지만 그 다음 2경기는 벤치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전은 교체 출전했고 도미니카전은 아예 출전하지 못했었는데 토너먼트 와가지고는 이 선수를 결국은 주전으로 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중요했던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 대회 첫 골까지 터뜨렸는데 이 소개해드린 선수들의 활약들이 이제 어떻게 경기력으로 펼쳐졌는지를 득점 패턴 그리고 실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들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 뭐 이탈리아가 3대2로 이겼지만 원래 3골을 먼저 넣으면서 거의 압도했었거든요. 선제골 과정이 이제 투르키차가 이제 크로스 올린 것을 예. 카사레이가 특유의 높은 타점의 헤더로 패스로 연결해줬고 예. 뒤에서 들어온 미드필더 프라티가 밀어넣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연계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카사데이의 높이를 활용한 장면인데 연달아서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는 또 카사데이가 예. 헤더 슈팅을 했는데 이게 좀 빗맞고 앞에 떨어졌는데 본인이, 그걸 예. 또 헤더로 하면서 2대0을 만들었던 또 한 번 카사데이의 머리가 빛났고요. 근데 카사데이가 머리만 잘 쓰는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본인이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파울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페널티킥을 획득을 했고 결국 골까지 넣은 거였습니다. 예, 시원하게 성공시키면서 이날 뭐 2골 1도움으로 원맨쇼를 펼쳤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미니카와의 경기, 물론 도미니카가 좀 한 수 아래의 팀이긴 하지만 또 한 번 이 카사데이의 헤더로 골이 나왔습니다. 예. 코너킥이 올라온 것을 말씀드린 암브로시노가 헤더로 돌려주고 그걸 또 카사데이가 헤더로 마무리했고요. 세 번째 세기골은 또 한 번 말씀드린 카사데이가 다재다능한 걸 보여줬는데 문제 왼쪽을 파고들었어요. 근데 이 네. 선수가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 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포알 같은 슈팅을 꽂아넣더라고요. 네, 그럼 뭐 카사데이는 자주 왼쪽으로 돌아서서 플레이를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 이유가 오른발잡이여가지고 그래서 예. 그런 건데 여기서는 각도가 안 나오니까 수비가 붙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왼발로 그냥 때려버린 건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막을 때도 어디로 찰지를 이제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만들었던 멋진 골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전인데요. 예. 말씀드린 그 암브로시노가 공격수고 발단치가 이제 미드필더인데 서로의 위치가 바뀌면서 예. 멋진 또 플레이가 나왔죠. 예,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게 암브로시노도 그렇고 뭐 물론 최근에 주전에서 밀려났지만은 파푼디도 그렇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 패스 센스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주고 발단치나 아니면 카사데이가 들어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 장면에서 보여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강 콜롬비아전에도 말씀드린 이 카사데이의 높이로 쉽게 앞서갔습니다. 코너킥에서 카사데이가 그냥 압도적으로 높이를 가져가면서 헤더골을 넣었었고 2대0이 나왔던 골도 이제 카사데이가 헤더로 어시스트를 했어요. 조바니가 올린 거를 카사데이가 떨궈주고 발단치가 이제 세도에 들어가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 넣은 건데 사실 그 조바네가 팀 내 주장이거든요. 근데 예. 그 주장이 확고한 주전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 미드필더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3경기는 선발 출전하고 2경기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을 정도로 중원은 정말 단단한 팀입니다. 이 팀이. 그리고 이제 발단치가 현란한 돌파로 문전 우측을 네. 파고든 이후 이제 세기골을 만든 장면인데 여기서 에스포시토가 진짜 기가 막힌 발뒤꿈치 논스톱 슈팅으로 이제 마무리를 네.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발단치의 드리블 돌파가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발단치가
약간 그래서 뭐 프란체스코 센시 같은 선수가 떠오른다는 평가까지도 들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점자면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가를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슈팅을 한 게 빗 맞고 흐르면서 수비 맞고 흐르면서 연결된 걸 이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그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다. 우왕좌왕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크로스에 이은 헤더에도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어서 긴장이 풀린 것 같긴 한데 쉽게 빠뜨렸어요. 실제 그 이탈리아가 센터백들이 그렇게 키가 크진 않은 편이거든요. 특히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핵심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구아리노가 키가 178이다 보니까 높이에는 조금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는 0대1로 졌는데 이때도 측면에 크로스가 반대로 넘어갔을 때 데뷔에 실패하면서 다이빙 헤더로 골을 내주기도 했고요. 또 롱패스에 이은 배후 공간을 내주면서 이건 사실 이제 이탈리아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긴 했지만 역시 좀 수비 쪽으로는 공격에 비해서는 좀 약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전도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왔을 때 이건 뭐 헤더는 아니긴 했지만 결국에 중앙 수비수들이 크로스 대응을 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에서 잘라먹는 형태의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그리고 4강 콜롬비아전도 이미 뭐 크게 앞서긴 했지만 상대의 중거리 슈팅이 나올 때 아무도 압박하러 나오지 않는 모습. 조금은 역시 수비적인 약점이 있어서 우리 결국에 선굵은 축구 해야 된다. 크로스 올려서 헤딩 노리고 또 중거리 슈팅도 적극적으로 때리면서 만들어가기보다는 좀 실리 축구로 상대를 공략해야 된다. 김은중 감독이 특히 그런 걸 잘하잖아요. 결국에 상대 팀의 장점에 대비하는 반응형 축구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조금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측면을 자주 활용하는 역습 축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세트피스에서 준비된 세트피스를 통해서 골들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9골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제 측면 돌파에서 많은 골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상대가 공격력이 강한 팀일 때는 아예 조금 노골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하면서 짠물 수비를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리아의 공격에 대비해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역습 그리고 크로스 뭐 이런 중거리 슛 이런 것을 노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세트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상대 팀이 어쨌건 센터백이 그렇게 키가 크진 않은 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한국 대표팀이 일단 뭐 이영준 선수도 있고 장신의 공격수인 최석현 선수 같은 경우는 장신은 아니지만은 워낙 그 튀어 들어가는 그 타이밍 같은 것들이 좋아서 그걸 통해서 골들을 넣는 그러면서 2골 넣었죠. 그리고 사실 뭐 이 경기를 앞두고 또 새로운 세트피스 전략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뭐 이탈리아가 분명히 막강 전력이지만 그냥 뭐 허무하게 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걱정하거나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럽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국의 배당률을 아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승리가 1.63배 거의 뭐 이겼다. 그리고 무승부 3.84배, 한국이 5.07배인데요. 우루과이, 이스라엘은 또 우루과이가 1.80배니까 정배로 보면 이탈리아, 우루과이가 결승에 만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이 나왔는데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뭐 밀렸는데 그것도 특히 프랑스, 그리고 감비아,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전부 다 열세였거든요. 크게 열세였어요. 그 팀들도 다 1.5배, 1.6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4배, 5배, 6배임에도 불구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배당 팬심으로 역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2회 연속 결승 진출 그리고 나아가 사상 첫 남자 대회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세 이하 대표팀의 모든 여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